투자플러스의 최현정입니다. 4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5.25포인트 상승한 2029.29로 장을 마쳤는데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줬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름세였는데요. 이틀째 오르면서 520선 회복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센투자플러스 문자 상담과 함께 실시간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되고요. 먼저 전화 연결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2-3153-2613번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고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로 메리츠 종금증권에서는 하이닉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엘피다 비딩 참여는 저가 매수의 기회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하이닉스는 실제 인수보다는 비딩에 참여하여 경쟁사 인수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 가격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실사 과정에서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 해도 큰 이득인 상황입니다. 하이닉스의 엘피다 인수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엘피다 공정이 하이닉스와 상의하여 실제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고 두 번째로 히로시마 및 넥스치펍의 신규 투자가 진행돼야 하며 일본 정서상 엘피다를 한국 업체에 넘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피다의 부채가 6조에 달하고 있어 한 업체가 부담하기엔 높은 상황입니다. 엘피다 비딩은 도시바, 마이크론, 하이닉스 3파전으로 진행 중입니다. 채권단은 인수금액으로 4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비딩에 참여한 회사들은 2조 원 수준에서 신청 중입니다. 따라서 하이닉스가 최종 입찰까지 진행할 것은 희박하나 진행되더라도 분리 매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시바가 히로시마 팹을 이제 하이닉스가 레스치 팹을 분리 인수하는 것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이닉스가 3차 비딩까지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제 참여하더라도 분리 매각 가능성이 높아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는 엘피다가 제시한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3월 30일에 1차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입찰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 실사 등을 바탕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이닉스는 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전세계 D램 가용 캐파 축소로 1분기는 적자 지속이 예상되나 공급 축소에 따른 D램 가격 상승으로 2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37,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태광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더욱 기다려지는 2분기 프리미엄을 받을 만하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1분기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는 창사 이래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동사는 계절적으로 수주와 실적이 부진한 1월에 324억 원, 2월에 364억 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며 월 평균 300억 원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3월 말 기준 동사의 수주 잔고는 2,150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치이며 이는 6개월을 상회하는 작업 물량에 해당합니다. 현재 설비 증설이 진행 중이고 풍부한 수주 잔고를 보유함에 따라 3월 수주는 255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1분기 신규 수주는 943억 원으로 2008년 2분기에 기록한 927억 원의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1분기 매출은 7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2%를 전망합니다. 동사는 2012년 1분기에 매출액 780억 원, 영업이익 150억 원을 기록하며 19.2%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1월 설 연휴로 이제 근무 일수가 일주일 감소하였고 성과급 10억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당사의 이제 신한금융투자 예상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증설 중인 신규 설비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2분기부터는 평균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신규 수주와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어 목표 주가 36,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SFA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2분기 갤럭시 S3가 아몰레드 불을 지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3월 말 주가는 전월 말 대비 13% 하락한 53,500원에 머물고 있으며 SMD 투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의 판매 호조 등을 고려하면 SMD가 아몰레드 투자를 늦출 필요가 없으며 향후 갤럭시 S3 출시 등을 고려하면 아몰레드 장비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 아몰랜드 장비주 탑픽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7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장비 제작에 6, 7개월, 설치에 1, 2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 중 SMD의 5.5세대 A3 양산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사는 2011년 물류 장비를 중심으로 아몰레드 관련 수주 4천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기존 장비 이외에 진공 물류 장비, 진공 정장비 등 신제품 공급이 증가하면서 연간 6천억 원의 수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갤럭시 S2가 아몰레드 해상도의 한계로 여겨졌던 2000dpi를 넘어선 데 이어 2012년 갤럭시 S3는 30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S2의 판매 호조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갤럭시 S3 발표를 계기로 삼성전자와 관련 아몰레드 업체들에 대한 트리클 다운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7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하이닉스 태광 SFA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동공 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센플러스 홍희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잘 풀어드릴 텐데요. 오늘도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행자가 바뀌어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안 놀라셨어요? 예, 서울경제TV 틀면 제 얼굴도 언제나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앞으로는 센투자플러스 제가 지켜드릴 텐데요. 예,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시그네텍스요. 시그네틱스요? 예, 예, 시그네틱스를 얼마에 몇 퍼센트나 가지고 계세요? 4,200원에 20%요. 4,200원에 20%요? 예, 예,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걱정이 좀 많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그게 조금 물타기를 더 해가지고 좀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물타기 해도 될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게 얼마쯤 기다리면 제 산 가격까지 올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예, 시그네틱스를 4,200원대 사셨으면 매수하신 지가 한 달 정도 되셨습니까? 예, 예,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주가는 3,520원 선이고요. 가장 예. 궁금한 점은 지금 선에서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매수한 가격까지 끌어올려서 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그것만 저희가 좀 짚어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그네틱스는 박성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그네틱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물타기 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시그네틱스 차트를 먼저 보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네틱스 같은 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3,500원 정도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해왔는데 실제로 3,500원 부근까지 내려온 적은 거의 없죠. 장중에 찍은 적은 있지만 3,500원에서 600원 사이를 꾸준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3일 전쯤 해서 이제 3,500원을 이탈을 해서 하락을 한 이후에 오늘 그리고 어저께 기술적 반등을 보여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왔을 때는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 박스권 내로 진입을 시킬지에 대한 신뢰도를 좀 얻으셔야 될 텐데 지금 기관이 매수한 게 아니죠. 개인이 조금 매수를 해서 아무래도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에 올라가줘서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온다고만 하면 매수하신 가격대인 4,200원까지 쉽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시장이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면 추세적으로 밀리고 있는 시그네틱스를 지금 사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전 저점이었던 3,3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실 때는 3,3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단기적인 의견이었고 중장기적으로
시그네틱스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그네틱스가 하는 일은 아무래도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그동안 수혜를 좀 많이 받았죠. 근데 시그네틱스는 그렇지가 못하죠. 지금 수출이나 수입 물량을 좀 보게 되면 수출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비메모리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수혜를 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좀 잘 버텨왔고 상장 이후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올 한 해 삼성전자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 아무래도 투자 확대를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향후에 좋아진다고 하면 6개월 정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보면 예전 고점이었던 5,320원도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특히 비메모리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규모기 때문에 대기업이 직접 하지 않고 시그네틱스 같이 경쟁력 있는 회사에 아웃소싱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지고 계실 만하지만 단기적으로 물타기를 하기에는 현재 가격대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시점 말고요. 주가가 한 3,300원 선 왔을 때 그때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고요.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 종목 좀 봐주세요 하고 얼른 보내신 분 계신데요. 그분부터 좀 해드릴게요. 제너 시스템즈 사셨습니다. 1,300원에 20%고요. 매도 가격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7839님께서 주셨습니다. 홍 팀장님. 네. 1,300원에 지금 비중이 한 20% 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종가상의 수익권이십니다. 일단은 흐름 자체는 괜찮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저항대에 지금 상당히 조금 위치를 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망,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전화 지금 솔루션 업체인데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적자가 나왔다가 흑자가 나왔다, 적자가 나왔다, 흑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들쑥날쑥한 그런 지금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악재죠. 근데 이제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저항대 121선이겠죠. 지금 1차적인 저항대가 1,480원까지는 일단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돌파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좀 소형주고요. 그다음에 실적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좀 단기적으로 끊어드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1,450원에서 1,500원 구간까지 일단 1차적으로 좀 세워보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겠죠. 전저점 지금 보시면은 1,150원 라인, 그 라인을 좀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이번에는 대한항공을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을 사신 분 3610님이시고요. 대한항공을 53,0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봐주십시오. 대한항공의 매도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5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65,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대한항공의 주력이라고 한다면 물류랑 여객이죠.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이 조금 많이 팔려야 대한항공이 할 일이 많을 테고요. 여객 같은 경우에는 7, 8월 성수기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조금 실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 주가가 많이 못 간 이유는 아무래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유가죠. 국제유가, 특히 WI 현물 가격이 130불 가까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를 통해서 50% 정도를 고객에게 전가를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50%도 만만한 가격이 아니죠. 그리고 뭐 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해외 악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조금 미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한번 보면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여객 수요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에 따라서 분명히 해외 진출자가 많아질 수가 있고, 이에 따른 수요를 분명히 여객 쪽에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본다고 하면 비축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당분간 큰 폭의 상승은 없고 추세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 물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상황이 안 좋다라고 예측하는 건 아무래도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제유가는 7, 8월 성수기 예전 고점이었던 78,000원, 9만원까지도 분명히 85,000원까지도
분명히 갈 수가 있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문제라고 한다면 1분기 대한항공은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고 있죠.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원래 시장 컨센서스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 200억 정도 나올 거다라는 우려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생각만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인이 조금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55,000원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7, 8월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조금 느긋하게 가치를 믿고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신다고 하면 예전 박스권 상단 부분이었던 73,000원 조금 못 기다린다고 하시더라도 65,000원 부근대가는 충분히 대한항공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큰 돈 벌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 봤고요.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KINX가 들어와 있고요. 사고 싶으시다고요. 매수가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신촌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2660님의 종목이고요.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되세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조정폭도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일단은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보다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저점 라인이겠죠. 이 16,500원 이하권, 그러니까 지금 내일 당장에 16,500원 이하권의 가격을 준다라면은 충분히 좀 단기적인 매매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내일 모레나 아니면 글피 같은 경우 뭐 16,500원을 준다 그래갖고 덥석 사시는 경우는 안 되고요. 내일 일단은 16,500원을 줄 경우에만 저가 매수해서 단기적인 대응, 하루 만에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좀 포기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한 만큼 급락이 좀 나와줘야 될 타이밍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오른다라면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급락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보다는 가격 조정 16,500원권에서는 일단은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 종목 자체는 좀 대응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좀 정하시고 5%면 5%, 3%면 3% 그런 지금 손절가를 확실하게 좀 정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이번에는 캠시스고요. 캠시스를 2,180원에 15%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0094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캠시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6개월 전쯤에 한 큰 폭의 상승을 한번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월이 아주 좋은 때고요. 1월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횡보 정도. 지금 코스닥 시장을 잘 보면 10년 정도 450에서 540선을 뚫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캠시스도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캠시스의 주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휴대폰 관련 부품, 이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죠. 아무래도 갤럭시2에 대한 수혜를 많이 누린 대기업들은 많이 올라온 반면에 캠시스를 비롯한 좀 작은 종목들은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물론 인터플렉스는 조금 예외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캠시스도 코스닥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흑자 전환을 했죠. 30억 원 이후로 조금 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분명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평선이 몰려있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2,180원 정도 20일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몰려있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이라고 이 정도를 지금 1,850원 정도부터 2,450원을 박스권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봤을 때는 박스권 중단 부분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사지도 나쁘게 사지도 않았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이 턴 어라운드를 해서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고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들고 가실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한 달 정도 봤을 때 기관이 한 7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봤을 때는 160만 주 정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기관이 조금씩 매수를 해온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시세가 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3개월 이상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1,850원 정도로 이탈했을지에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왔다고 판단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2,400원대 위에서는 단기적으로 물량을 조금 줄이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캠시스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전화 한 통을 받아볼 텐데요. 두 번째 시청자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 여러분들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3번에
예, 3번이에요. 네네. 3번이요. 네네. 예, 경기도 3번이요. 네네. 예, 지하철 노선표로만 많이 듣다가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3번은 어떻게 살기가 좀 좋은가요? 네, 3 좋아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네, 이렇게 산이 예, 있어서, 산이요? 네네. 주거 지역은 참 좋은 거 같아요. 산에 자주 올라가시나요? 이제 봄 돼서 산 오르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던데요. 네, 산에도 가끔 가고요. 예. 좋아요. 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어떻게 네네. 종목 관리는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 컴주. SK 컴지요. 네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세요? 2만 원에 예, 30%. 2만 원에 사셨어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12,950원인데 꽤 오랜 기간을 들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손절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오래 들고 계셨어요? 아이고, 자꾸 떨어지니까 네. 손절하기가 그렇죠.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손절 같은 거 잘 못하고요. 원치 않게 장기 투자자가 되곤 한답니다. 네. 시청자님 마음 제가 10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고 어떤 점이 가장 좀 걱정이 되시나요? 글쎄, 그걸 어떻게 지금,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 예. 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렸어요. 사실 오늘 SK컴즈가 5%나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가 워낙에 높아서요. 네.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 만회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좀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신가요? 네네. 예, 오래 들고 갈 수는 있고 대신 주가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추가적인 매수를 글쎄, 어떻게 상담을 들어보고 예. 매수를 해야 되나, 예, 어때야 그럼 되나. 저희가 그 전까지도 함께 풀어드릴게요. 네. 예,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언제든지 또 이렇게 상담 문의 전화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홍진 팀장님. 네네. 예. SK컴즈는요, 일단은 지금 일단 위기는 좀 넘겼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더 같습니다. 이상 빠지지는 않을 예, 것이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SK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나빠질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대기업 계열사라는 부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시장 점유율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하반 경직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SK컴즈도 좀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2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도달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정확히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올해 뭐 대선이라든지 총선, 그다음에 올림픽 같은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벤트가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그런 해에는 아무래도 지금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광고 단가는 인상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그런 효과를 좀 노려보자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컴즈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내 점유율 3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네이버나 다음에 일단은 SK컴즈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네이트가 지금 3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싸이월드라든지 네이트온 상당히 이용자 수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향후 지금 어떤 신사업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급등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3,800만 명이 지금 가입을 해 있을 정도로 엄청난 DB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지금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나중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큰 틀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에 대한 지금 이탈이 나온다라면 뭐 저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방향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시면은 쌍바닥이겠죠. W자 패턴이 완성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거래가 어느 정도 소폭 실리면서 21선에 대한 안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이평선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121선, 뭐 241선, 482선
242선,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15,000원에서 16,000원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지금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면 2만 원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좀 밀집을 해 있는다라면은 그때는 제가 보았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도 계속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올해 광고 단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싸이월드 신사업에 대한 진출이 어느 정도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14,500원이고요. 거기 안착 여부를 보시고 나서 추가 매수 여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지금 11,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기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본전에 가까운 수준의 주가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K컴즈가 뭔가 획기적인 SNS 서비스를 개발만 한다면 그 쌓여있는 DB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DB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은 SNS가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싸이월드가. 근데 그거를 이제 상업화를 잘 못 시키고 아무래도 좀 가장 좀 뒤처지는 지금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로 좋은 사업성,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아이디어로만 개발이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K컴즈 봤고요.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CJ ENM 봐드립니다. 34,0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된 가격대가 물타기를 한 결과입니다 하셨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시면서 000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박성윤 의원님. 예, CJ ENM 같은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죠. CJ ENM은 성장성만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거의 그 미디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케이블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만 좋아진다고 하면 미국에서 월트 디즈니가 받고 있는 멀티플 30배 정도를 충분히 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너무 안 나오죠.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이제 한 분기, 두 분기 이 정도 돼야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해를 하고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지금 거의 4분기 연속해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매분기 말을 하는 건 200억 원 이상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건 100억 원대밖에 나오지가 않죠. 그만큼 비용을 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CJ ENM이 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중에 광고, 영화, 게임, 엔터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서든어택, 게임 부분이죠. 예전에 CJ 인터넷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CJ ENM의 주력인데, 게임 아이를 넥슨 쪽에 뺏기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서든어택에 나오고 있는 마진을 반 정도로 갈라가기 시작을 해서 그쪽에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 TV 쪽에서는 점유율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온미디어와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PD를 비롯한 방송 인력들을 영입하는데 너무나 큰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광고 단가 자체를 맞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빠듯하고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뭐 완득이를 비롯해서 흥행작 많이 출시를 했죠. 도가니 뿐만 아니라 여러 개 출시를 했는데, 그것들도 대부분 다 생각을 해보면 제작비 대비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가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크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워낙 있다 보니까 지금 멀티플이 20배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를 지켜주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상당히 다행이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오지비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내려갈 확률이 높은데, 다행히 여기서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박스권의 하단 부분, 박스권의 상단 부분인 34,000원 정도신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하반기로 가면서 슈퍼스타 K가 좀 나온다고 하면 슈퍼스타 K의 방송 흥행을 조금 예상을 하면서 그때가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해서 34,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지금까지 홀딩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매매하기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의 성장률 자체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3만 원대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손절하고 나오셔서 다른 엔터주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본인이 장기 투자에 조금 적합하다고 하시면 34,000원까지만 한번 들고 가시면서 실적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J ENM 봤고요. 이번에 락앤락 보겠습니다. 락앤락을 문의하신 분 사신 가격이 33,200원이시고요. 비중이 10%신데요. 351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락앤락은 뭐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도 잘 올라가지도 않고요. 중국과 인도 쪽에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언제쯤 상승을 하는 겁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게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일단 락앤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장 점유율이 1위죠. 그러니까 밀폐용기 시장에서 1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독보적인 지금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은 그 회복력도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 180억 정도 지금 추회가 되면서 일단은 그 전분기 대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실적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좀 변동폭이 심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저점이 굉장히 지금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9,000원 라인은 그래도 굉장히 좀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9,000원 라인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은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언제쯤 전고점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라인이 돌파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분명히 성장성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걸 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인도 시장,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그 경기 개발을 시작한 국가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밀폐용기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29,000원 손절가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이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가 상승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지금 헤쳐나가야 될 매물벽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분이겠죠. 61선, 121선, 뭐 481선. 그러니까 모든 장기 이평선이 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수세가 가지 않다면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3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져 준다, 3만 1,000원까지 떨어져 준다라면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손절가는 29,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증권주 중에서 SK증권 보겠습니다. SK증권 1,510원에 30% 목표가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3731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오늘 주가는 올랐는데 증권주는 그렇게 크게 안 올랐어요? 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수 대비해서 많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한 해 상당히 어려웠고 채권 쪽에서도 상당히 평가손이 많이 나고요. 풀업 쪽, 자기계정 쪽에서도 평가손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결산을 하고 나서 실적 공시를 한다고 해도 배당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폭의 이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못 간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SK증권 같은 경우 이제 증권주 중에서 약간 특이하게 보셔야 될 텐데 SK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지금 22% 정도 되는 지분을 연내에 매각을 해야 되죠. 매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증권사에도 좀 사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잘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SK증권이 지금 시총이 4천억인데요. 1년에 한 100억 정도 잘 벌어들이면 벌어들일 텐데 PR 40배, 증권주가 대부분 다 액면가 밑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증권만 액분을 통해서 지금 가격을 굉장히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풍선 효과가 조금 일어나서 사람들이 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 SK증권은 500원짜리죠. 다른 동부증권이나 한화증권 이런 건 5,000원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SK증권은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매각을 해서 KB를 비롯한 IBK 등이 가져가서 키운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기대감이고 기대감에 대한 매수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SK증권을 매매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12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멘텀에 기대를 해보시는 건 좋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1,500원을 넘어가는 건 상당히 비싼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반등 시에는 바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증권주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은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예스24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24 내일 시가에 매수하고 싶은데요.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852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스24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틀 연속 상한가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점상으로 간다면 사지 못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하락해서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저가 매수가 상당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이제 대선 관련 테마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 대선 관련 테마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여름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스24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리스크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가격대에 시작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보시면 5,500원 이하권, 그러니까 그 이하권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면은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안 좋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급등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주지 않는다라면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5,500원 이하권에서는 관심을 가지시되 일단은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자꾸 대응을 하시는 게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관련 테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대응 5,500원 이하권에서만 관심을 가져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스24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텍셀레트컴이 들어와 있습니다. 텍셀레트컴을 766원에 사셨고요. 저가주네요. 20% 들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492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텍셀네트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지가 않죠. 시총이 한 400억 원대인데 영업이익이 26억 원, 실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평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을 봤을 때도 거래량이 부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다는 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제가 잘 모르는 모종의 이유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재무 상황 한번 놓고 봤을 때는 직전 고점이었던 963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PER 끼껏 잘 나와봐야 한 5배, 6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무 상황에서는 분명히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횡보한 기간이 상당하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고 그 기간 이후에 지금 급등을 해서 1차적인 급등을 좀 마무리를 하고 2차 그리고 3차 파동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하면 못 가도 9,630원까지는 갈 수 있는 파동이 충분히 있지만, 회사가 그동안 저평가 상황 그리고 372원이라는 아주 저가에 있었던 이유를 조금 내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신다고 하면 리스크가 조금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트워크 장비나 네트워크 솔루션 쪽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통신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모바일 컨텐츠와 병행을 해서 조금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성도 있고 이걸 통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해낸다고만 하면 1,000원 이상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 차트가 상당히 지저분하죠. 윗꼬리 아랫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데, 저가주의다 보니까 특히 거래량이 없는 날은 윗꼬리 아랫꼬리 그리고 음봉 양봉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766원이시면 조금 수익이실 텐데, 수익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보유를 하고 가져가시는 게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다고만 보면 한 3% 정도 트레일링 스탑을 좀 걸어 두시고 올라가면서 손절 라인도 같이 좀 올려주시면서 3%는 확보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제철 볼게요. 현대제철을 10만 500원에 사셨고요. 50%를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383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중국에서 제조업 경기 좋아졌다고 오늘 네. 철강금속주가 좀 반등을 그렇습니다. 했죠.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점점점 어떤 중국발 모멘텀이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워낙 좀 많이 밀렸죠. 시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지금 목표 성장률 자체 7.5%다. 그다음에 중국 PMI가 그동안 그렇게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주가가 좀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철강값이 급등하지 못하는 흐름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철광석 값은 오르는데 철근 값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악재로 그동안에 좀 작용이 됐었는데, 일단은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9,000원. 그러니까 99,000원이 확실한 일단은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99,000원이 이탈이 되면 일단 손절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홀딩 전략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온다면 차익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라면은 차익 매도가 충분히 좀 많이 출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11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목표가를 좀 설정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좀 크시죠? 50%니까 50% 비중이신 만큼 11만 원권에서는 절반의 물량은 더시고요. 나머지 25%를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금 하시는데 좀 지금 홀딩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어려운 구간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철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안 쓰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안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향후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시기가 나온다라면 전고점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1만 원에서 단 50%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나서 나머지 25% 비중은 12만 원까지 홀딩을 하시고 손절가는 99,000원까지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들 빨리빨리 다 봐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종목도 빨리 좀 보겠습니다. 금호전기인데요. 28,00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비중 적지 않으셨고요. 중장기로 한번 봐달라고 하시네요. 박찬 전문가님. 예,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LED 사업부, 특히 조명 쪽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실적이 좋지가 않죠. 예전에 주력 상품이었던 BLU, 백라인 유닛이라고 하죠. TV에 들어가서 이제 빛을 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LED, 그 자체 발광 유기 다이오드 AMOLED가 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백라인 유닛의 수요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작년 안에 TV가 많이 팔리지 않았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런던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TV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TV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조금 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00일 이평선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고 200일 이평선 정도에 지금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주봉상에서 보시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LED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하반기부터는 LED 조명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LED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호전기 어둡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소폭만 매수를 하고 있죠. 금호전기의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10만 주, 20만 주도 분명히 성장성이 있다면 들어올 텐데 만 주, 2만 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입질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 25,000원대에 대한 큰 폭의 훼손과 거래량 동반이 없다고만 한다면 중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반도체도 그렇고 금호전기도 그렇고 삼성 LED 지금은 전기에서 분사를 했죠. 다 마찬가지인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주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분명히 성장성만 가지고도 멀티플 30배를 받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적이 한 번만 더 따라와 준다고 하면 예전과 같은 고 PL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호전기는 중기적으로 한번 보유를 하셔서 예전 고점이었던 6만 원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단기 박스권 하단 부분인 4만 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넷 봐드릴게요. S넷을 2,650원에 40% 사셨습니다.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요? 0254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S넷은 홍희진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네트워크 통합을 근간으로 하는 소프트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데 일단은 지금 매출액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성은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주가 자체, 그러니까 차트상 흐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지금 2011년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급증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차트상 흐름으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큰 틀에서 보시면 W자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고 다시 한번 21선 근처, 그러니까 61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상승 추세 좀 놓여 있고 주가 자체가 큰 틀에서 볼 때는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주가가 급등도 쉽지만 급락도 굉장히 좀 쉽게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 지금 2,40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800원이고, 그 다음에 2,800원 부근에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이제 3,000원까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선이죠. 그러니까 지지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라면 윗방향은 언제든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2,400원 손절가, 1차 목표가는 2,800원 정도까지.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홀딩을 해야 되냐, 그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거래가 실리지 않는다라면 일단 매도하시고요. 거래가 실리면서 2,800원까지 상승이 나온다라면 일단 홀딩 전략이 좀 홀딩 전략으로서 3,000원까지는 좀 바라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금호석유를 볼 텐데요. 최근에 석유 화학조 가지고 고민 많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를 14만 6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9%, 30% 가까이 되는데요. 961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금호석유는 어떻게 바닥을 좀 확인하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밀렸고요. 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만 6천 원 정도라고 하시면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신 건 아닙니다. 금호석유가 워낙 고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중간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무래도 합성 수지 그리고 합성 고무 가격에 따라서 많이 연동을 좀 하고 있는데, 중국 쪽 시장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정유나 화학 쪽 섹터는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집중 매도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조금 작은 종목들, 하나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애들은 LG화학이나 호남석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빠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기관이 조금 주력이었는데 기관의 매도세를 많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IT나 자동차를 비롯한 섹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화학 쪽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폭의 거래는 없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석유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 쪽이 좀 돌아서줘서 스프레드 가격, 제품 스프레드 가격이 조금 올라와줘야 금호석유가 반등을 할 수 있을 텐데, 중국에 대한 얘기는 좀 분분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4월 중에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를 꺼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연착륙이다, 견착륙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지금 PR을 보면 지수 PR이 8.6배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뭐 올림픽 때는 30배 정도까지 갔던 지수 PR을 8.6배밖에 안 준다는 건 우리나라도 10배 이상은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이탈을 하긴 했지만 큰 폭의 거래와 함께 이탈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수급 공백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만 5천 원 선까지 일단 회복하는 게 관건이고, 그 이후에 회복을 못한다고 하면 작은 폭의 이익으로 만족을 하시고 빠져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중기적으로 한번 버텨보시겠다고 하면 예전 고점이었던 20만 원대까지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중국 쪽 시장이 약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에 많이 집중을 하셔서 15만 5천 원 단기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3만 5,500원을 이탈하실 시에는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다른 쪽 섹터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센 투자 플러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고요. 또 궁금하신 의견 남겨주셔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고요. 전화 연결은 02-3153-2613번이 있고,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님, 센플러스 홍희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